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는 금요일입니다. 분위기 되게 좋네요. 비가 오니까 또 이렇게 뭔가 고즈넉하게 이렇게 잦아드는 느낌? 비 올 때, 눈 올 때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딘가요? 이불 속. 아닙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뭐 이런. 이거 뭐 이렇게 제가 예정된 얘기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너무 소박한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그런데 방 안에 있다 나는 이러면 되게 소박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크게 확대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연과 어떤 세계의 질서는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로 우린 자본주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한계지 않습니까? 비가 오거나 물론 지금 우리는 최첨단 기술의 시대를 살면서 강우량을 조절한다든가 뭐 환경의 어떤 변화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인간의 의도로 막 이렇게 바꿔 나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적 자연 질서라든가 세계 우주 운행 원리 같은 것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를테면 굉장히 거창한 차원에서 자연, 넓은 의미의 자연이라고 하자고요. 그 자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힘이 있습니다. 무소불위에. 그러니까 어떤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힘을 무소불위의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소불위의 힘에 대해서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면 그거는 비극이죠. 인간의 입장에선 슬픔이고 파국이고 절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의 그런 쓰나미와 지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어제 뭐 최종적으로 한국인 실종자가 주검으로 발견이 되고 그 어머니가 슬픔에 잠길 수밖에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절대적인 그 자연의 힘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비극인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뭐 자로 잴 수도 없고 그 슬픔의 무게나 깊이를 잴 수도 없고 그 절망이라든가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거는 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스와이시 섬의 그 엄청난 쓰나미 그 다음에 그 여러분 2012년 1년 동일본 대지진 아시죠? 그때도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고 일본 토호쿠 지방이 완전히 그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때 영상을 유튜브로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거대한 집들조차가 점처럼 쓸려 나가버리는 압도적인 자연의 힘 같은 거를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물론 너무 비극적이고 그 동정심과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편안한 방에서 유튜브로 아이패드로든 PC로 그걸 보면서 자연의 엄청난 힘, 엄청난 파괴력에 대해서 약간은 경탄하거나 감탄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아주 슬픈 예를 들었으니까 조금 더 동의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설악산을 갔어요. 아니면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그런 백두산 뭐 천지연 연못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죠. 거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 그러나 그 자연이 나한테 당장 해가 되거나 위협을 주거나 공포를 주지 않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 어떤 감정이죠? 찬탄이 있죠. 일단은 감동하고 찬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경외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면 뭐 수업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되게 예술과 자연에 대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 이걸 연구하는 게 사실은 미학이거든요. 미술이 아니라 감각지각을 연구하는 학문이 미학인데 그 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숭고입니다. 숭고미라고 해요. 숭고미. 응? 그리고 그 숭고미의 감정적 바탕은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응? 영어로 얘기하면 sublime이라고 합니다. sublime. 숭고. 그리고 그 숭고라고만 하지 않고
숭고의 감각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숭고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숭고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은 미학적 개념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자, 우리가 그 자연의 무소불위의 어마무시한 그 상황 속에 그 힘을 겪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숭고함을 느낄까요? 자연의 숭고함을? 공포를 느끼죠. 절대적 공포를 느끼죠. 엄청난 공포 그리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다소간 안전한 위치에서 그 자연의 압도적인 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행사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그 힘을 느끼는 상황, 그때 느낄 때 나에게 불러일으켜지는 감정이 바로 숭고의 감정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인 것 같은데, 자연의 압도적인 힘이라고 하는 똑같은 대상인 것 같지만 내가 어느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감정과 지각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를테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느냐 아니면 경외감을 느끼면서 특별한 미적인 상태에 빠지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는 숭고함은 근데 사실은 눈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꽃을 보고 아, 꽃 예쁘다 참 하느님이 이런 것도 잘 만드셨어 뭐 이럴 때의 감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그 꽃 한 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숭고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거대하다든가 엄청나게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보다 압도적인 규모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완전히 이렇게 그 아주 겸손하게 만들고 아주 미약한 상태로 느끼게 하면서도 그 감정이 불쾌하거나 뭔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복종적이거나 노예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매우 그 자연스럽게 절대적 힘에 대해서 찬탄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숭고의 감정이고 숭고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립한 미학자, 철학자가 누구냐면 칸트예요. 임마누엘 칸트. 칸트가 바로 이 숭고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상황들을 예를 들면서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엄청나게 깎아지른 기암절벽에 자기가 매달려 있으면 그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숭고함을 느끼겠어요. 야, 내가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역시 이건 그래도 기암절벽은 정말 압도적이다. 뭐 이래요. 그럴 수 없죠. 그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칸트가 설명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그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대상, 자연에 대해서 우주 만물의 질서에 대해서 그거를 그렇게 감동하거나 숭고함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유격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과 거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전함 같은 게 바로 그런 유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의 공포에 집어삼켜지는 게 아니라 먹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내가 거리를 두고서 좀 감동하면서 볼 수 있는 어떤 차원, 이 차원에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숭고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숭고미, 제가 이건 오늘 수업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지만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그래도 상당히 자연 앞에서는 굉장히 작은 거고요. 또 반대로 얘기해서 아무리 자연이 압도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거에 그냥 노예처럼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건가, 위치를 잡을 건가라는 문제하고 이거 결부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술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미술 전반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높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인데 그렇게 오래된 태도가 아니에요. 예술에 대한 어떤 숭고함이라든가 예술 자체가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감동할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립되거나 제도적으로 완비된 게 사실은 2세기가 좀 넘었습니다. 2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18세기 후반에 서구에서 이게 제도화됐다
이게 이제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이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 메렌 스타니첵스키 교수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학자 전체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문헌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부분.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는 미술 작품에 대해서 어떤 관계였냐? 이렇게 숭고함이나 아름다움이나 감상할 수 있는 어떤 순수한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느냐? 용도가 있었어요. 구체적인 목적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그리거나 그렇게 만들거나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사실 구체적인 용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를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워밍업하는 차원에서 그 구체적인 용도 내지는 목적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역사적으로 시간 순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씩 들어볼까요? 추웠는데 막 이렇게 저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게 뭐지 갱년기 땀방이다 이게 추웠는데 설명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네요. 네 생각나는 대로 미술은 이러이러한 목적들 기능들이 있었다. 순수한 미술 작품으로서의 어떤 차원 전에 생각나는 대로. 지난 수업에는 부타데스 말씀하셨죠. 종교의 목적이 있었다. 종교화라기보다 종교의 목적이 있었다. 맞죠? 네. 지난 시간에 부타데스 설명이 맞습니다. 부타데스의 경우는 뭐죠?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극복의 하나의 방식, 이미지를 통해서 극복하고자